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 시한인 오늘 국회에서는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개의 시간을 9시로 늦추기로 했고 또 3당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추명호 전 국장이 이끌던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개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검토 중인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여기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구속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잇따라 석방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고 또 이를 비판하는 것을 정치 행위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판사뿐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귀순 북한 병사의 치료 과정에서 열악한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200억 넘게 증액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경기 북부번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한 해 우리의 살림을 결정짓는 일인데다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운명도 달려있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처리 시한이라 1시간 뒤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헌법과 국회법을 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현 기자, 협상은 일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후 7시 30분쯤 재개된 협상에서 아직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일단 협상을 멈춘 상황에서 오후 5시 야당들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미 본회의도 한 차례 연기했던 상태잖아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군요. 네, 당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쉽지 않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협상장을 찾아 예산안 통과를 당부한 뒤 본회의를 밤 9시로 늦춘 겁니다. 여권에선 오늘이 지나면 어차피 시한을 넘긴 야당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현재까지 협상 상황으로 볼 때 이 시한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또 피하기 힘들 것 같군요. 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1시간 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가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명시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첫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여야가 합의를 한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하는데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단 본회의를 열어둔 상태에서 내일 새벽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야 겨우 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뉴스가 진행되는 와중에 도중에도 협상이 타결되거나 또 중간에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국회 연결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쟁점들이 이 예산안 협상의 걸림돌인지 또 여야가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희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최대 쟁점인 예산은 공무원 12,000명을 늘리는 데 쓰겠다며 신청한 5,322억 원입니다. 당초 공무원 12,000여 명을 늘리려던 정부와 여당은 이 중 1,000명을 덜 뽑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야당들은 이 정도론 미흡하다며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3조 원도 쟁점 예산입니다. 야당에선 1년만 한시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번엔 여당이 반대합니다. 앞서 여야는 역시 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837억 원,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도 2,2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예산을 놓고선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5세 이상이면 모두 10만 원을 주자는 여당과 선별적 복지를 도입해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상정됩니다. 하지만 여당이 과반 정당이 아니어서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합의가 안 될 경우 여당도 일단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장기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이러고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획 없이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쓰고 보는 이른바 준예산 사태가 사상 최초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어제 저희 뉴스룸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문화계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한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사찰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추 전 국장이 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에도 연루된 걸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최근 과학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부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에 동원된 국정원 부서까지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8국으로 알려진 국익정보국이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정부의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와 인사를 선별해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게 국익정보국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국익정보국장은 바로 추명호 전 국장이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인데 이 사찰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공모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그리고 추 전 국장으로 이어지는 지시와 실행 라인이 가동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적폐청산 TF로부터 관련 문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추 전 국장을 불러 실행 경위와 함께 지시 체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취재 중인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우선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지시한 문건들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인을 한 상태고요. 예. 현재는 이 국정원이 실행한 내용이 담긴 문건들도 하나씩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 지금 진행이 됐으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그 명단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규모도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적폐청산 TF가 파악한 명단에만 최소 300개 이상의 단체나 개인의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단체들을 중심으로요, 그 회원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에서 따라서도 그렇고 눈에 띄는 거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경우에는 김기춘 전 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이 나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실은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이 국정원의 뒷조사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 정부 배제는 물론 수사기관까지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은 지난 정부의 핵심 실세였습니다. 그랬죠. 예. 하지만 근데 또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은 왜 뭐 문화계 같은 경우에 영향력 때문에 방송계 마찬가지고요. 예. 과학계까지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려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남습니다. 게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뭐 창조 경제라든지 과학기술 발전 이런 것들도 많이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이 핵심인데 이 뒤로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단서가 나온 겁니다. 예. 정부 비판을 막는 것을 정작 과학기술 발전보다 더 중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겠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김대중 정부 출신 인사가 과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뭐 이렇게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과학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편가르기에 집중했다, 예.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내린 시점이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차기 회장이 선출된 직후였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2월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 출신인
김명자 전 장관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예. 과총은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정부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려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명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장수 장관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내기도 예. 했고 또 열린우리당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과학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 최 전 차장 그리고 추 전 국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예. 참고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나 문체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사찰 혐의 등에 대해 최 전 차장이나 우 전 수석은 공직기강 점검 차원에서 합법적인 업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에 최 전 차장이나 우 전 수석이 개입을 했다면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들이 민간 단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겠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한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앞서 불거진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법원이 오늘 새벽 이를 기각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 계획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최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 수사가 확대되자 아랫사람을 불러 실무자 선에서 한 일로 정리를 하도록 입단속을 시킨 정황이 또 이 영장 구속 필요 사유에 담겨 있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문체부로부터 지원 배제 대상 명단을 받아 정치 성향을 검증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들이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 다시 문체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국내 정보 파트를 총괄하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 전 차장은 관련 부하 직원을 방으로 불러 자신의 관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밑에서 실무자들끼리 알아서 한 일로 정리하지 않으면 기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수사에 대비한 입단속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필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 전 차장 측은 영장에 담긴 조사 내용은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일 뿐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실무자들끼리 알아서 한 일로 정리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혀왔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함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군 사이버사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런데 11일 후 진행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잡아둘 필요까지는 없다는 석방을 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또 댓글 활동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는 정반대로 판단해 임 전 실장을 석방했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돼 긴급 체포됐던 조만수 e스포츠협회 회장 대행 역시 최근 구속적부심 결과 풀려났습니다. 자, 이렇게 법원이 구속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직 부장판사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전날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에 이지혜 기자입니다.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구속적부심을 이끌었던 서울중앙지법 신광열 부장판사를 상대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서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바꿔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은 위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원 공식석상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법관이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라며 사실상 재판부를 옹호했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이를 비판하는 것이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서는 안 된다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 위마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2014년 6월, 청와대에선 삼성 경영권 승계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챙겨본 기억이 없다며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특검이 이를 뒤집을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병이 발표되기 전부터 국정원이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고 국민연금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정보도 수집한 정황이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문건은 그대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전해졌고 합병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검찰 조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챙겨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고 합병 이전에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최근 확보한 국정원 보고 문건은 달랐습니다. 2015년 2월에 작성된 이 문건은 수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발시는 국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삼성 안팎의 동향보고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표결날이었던 2015년 7월 10일 직전에도 삼성 합병과 관련된 보고를 합니다. 문건에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합병 반대 기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이 일반 기업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동향보고를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건 보고 이후 합병이 성사되자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만나 승마 지원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삼성 합병을 적극적으로 챙겨본 객관적 증거라 보고 이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해당 문건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북한은 며칠 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쏜 뒤로 연일 자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군민 합동 집회를 열고 축포도 쌓아 올렸습니다. 더 강화될 제재에 앞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이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자축하겠다며 군민 합동 집회 모습입니다. 집회에선 박봉주 내각 총리가 화성 15형 발사와 관련한 정부 성명을 낭독하고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이 참석해 경축 연설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단에선 박광호 당 부위원장은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수 없게 됐다며 화성 15형 발사로 이른바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회를 마친 뒤엔 대동강변에서 축포도 터뜨리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난달 29일 화성 15형 발사 이후 북한은 평양 시내 곳곳에서 무도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핵무력을 완성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군축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미사일 도발 이후 더욱 강화될 국제사회 제재에 앞서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조치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대북 해상 봉쇄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와 딴소리를 해 논란이라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여권 전체가 나서 수습하곤 있지만 내부적으론 더 못 참겠다며 실언이 잦은 송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북 해상 봉쇄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참여하는 게 맞다고 하는가 하면 자체 핵무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도 방향과 지향점이 같다며
동의도 표시한 겁니다. 모두 청와대의 안보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송 장관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이버 사령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엔 대선 개입 수사가 업무에 지장이 된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이버사는 지난 정권 개입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깊숙이는 관여를. 말실수가 잦았던 송 장관이 또다시 결정적인 엇박자를 하루에 쏟아내자 여권 내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송 장관이 해상봉쇄의 개념을 혼동한 것 같다면서 진화 중이지만 이를 놓고도 여당 내부에선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송 장관이 혼동을 했다면 그건 치명적인 실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싼 값에 팔립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확인해 준 제품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런데 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던 그러면서 이제 한 장에 수십만 원씩 팔렸던 유아용 매트가 최근 논란입니다. 지난달 사용 금지 물질이 나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는데 해당 업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환불이나 리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JTBC로 들어온 피해자 제보만 100건이 넘었습니다. 제보 파일 김태영 기자입니다. 정말 화가 났던 것 같아. 속이 막 상한데 막 눈물도 다 나고 저기 베란다에다 진짜 속된 말로 처박아놨어요 지금. 친환경 인증 받았다고 하니까 더 믿고 샀죠. 환불도 요청했는데 이제 안 되고 그랬죠. 최근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유아용 매트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지난달 중순입니다. 2주간 접수된 제보만 100건이 넘습니다. 환경부가 사용을 금지한 디메틸 아세트아미드란 물질이 매트에서 검출되면서 인증이 취소된 겁니다. 환경마크 인증 기준상 사용 금지 물질입니다. 생식 독성이나 흡입, 피부 접촉 시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40만 원을 주고 매트 2장을 구매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밑에서 좀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랑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그 이음새에서 그 냄새가 나거든요. 최 씨는 무엇보다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한 것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목 주위나 이쪽에 좀 발진이 많이 났었어요. 치운 지 일주일 됐는데 지금은 너무 깔끔하거든요.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해당 업체에 친환경 인증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 사실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자사 홈페이지에 고지했습니다. 저희가 알리려면 이거를 환불을 해줘야 되는지 리콜을 해야 되는지 문제없이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환불이나 리콜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소비자들 불만만 쌓이고 있습니다. 환불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달라. 그런데 그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처지죠. 해당 업체는 문제의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인체에 유해하지도 않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파일 김태영입니다. 오늘 대전에서 살인미수 용의자인 40대 남성이 가스총을 들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던 중이었는데 결국 자신에게 가스총을 쏘고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총을 든 남성이 조수석으로 몸을 옮기더니 앞에 선 경찰에게 총을 겨눕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자 소리를 지르며 저항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살인미수 용의자인 46살 조모 씨가 자신의 차를 끌고 달아나다 가스총을 소지한 채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긴박해 보였고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경찰분들에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총을 들고 있었고. 조 씨는 가스총을 들고 경찰과 1시간가량이나 추격전을 벌이고 대치하다 자신에게 가스총을 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 한 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조 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대전 유성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지인 47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범행 동기와 총기 등록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철 준비를 하면서 도로를 넓히고 각종 경관을 꾸미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길 가운데를 가로막은 야자수를 피해 줄지어 돌아갑니다. 해수욕장 측은 35억 원을 들여 보행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원래 있던 야자수 한 그루는 풍경을 이유로 그대로 뒀습니다. 시민들은 의아해합니다. 한 그루 가지고는 별로 참 낯이 안 나네. 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쪽으로 바짝 붙이든지 안 그러면 저 위에다가 하든지. 해운대라는 이름을 처음 지은 신라말 최치원 선생의 얼굴이 새겨진 보도블럭은 설치 일주일 만에 뜯어냈습니다. 옛 성인을 밟아서 되겠냐는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보였던 이곳 군함로에선 조만간 또 다른 대형 공사 30억짜리 엄학 분수대 조성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포장된 바닥을 또 뜯어내야 합니다. 내 뜯어보고 새로 꽂히고 국민 세금이 완전 저거 물 쓰듯이 쓰이하네. 답답하라 이 말입니다. 구청 측은 엄학 분수 예산이 늦게 확보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그걸 딱 보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반 보도블록으로 일단 살짝 덮어놨고 그래서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입이 됐다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민원이 계속되자 구의회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진 이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포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일부러 포항에서 치르기도 하고 또 기존 여행 상품에 포항을 끼우는 등 포항으로 가자는 움직임 덕분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의 어촌 지도자 240명이 포항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지진 이후 취소 이야기가 오갔던 행사입니다. 하지만 포항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많아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또 포항은 또 감메기도 유명하고 죽도시장이 또 유명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 특산물들을 구매도 하고 12월 한 달 동안 포항에서는 공무원들의 워크숍 등 각종 행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지진 후 이용객이 한때 20명까지 줄었던 크루즈 관광객은 주말인 오늘 250명까지 회복했습니다. 포항 대표 관광지인 죽도시장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왼발이 3만원! 고가요! 왼발이 3만원! 제철을 맞은 과메기와 대게를 파는 가게는 문전성시입니다. 죽도시장 한켠에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지진 이후 뚝 끊겼던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라도 여기를 와야지 여기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걱정을 했지만 왔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진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달 동안 포항시의 모든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은 최소 10% 이상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난달 북한에서 내려온 병사를 살린 건 중증 외상센터 의료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늘리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또 모아졌죠. 저희 JTBC 기자가 중증 외상센터 의료진들의 하루를 동행하면서 취재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빠릅니다. 밤을 샌 이튿날이지만 환자가 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마자 응급실에 단숨에 도착합니다. 조항주 교수는 경기 북부권역의 외상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 교수의 하루는 회진을 돌면서 시작됩니다. 4시에 환자 와서 1명 깨고 그다음에 6시에 잠들었는데 7시에 또 환자 1명 와서 깨니까 한 3시간 정도. 5개월 전 트럭을 몰다 교통사고를 당한 박영우 씨가 퇴원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온몸의 뼈가 부러졌지만 바로 수술을 받아 지금은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갈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세 발의 피지 뭐.
촌각을 다투는 업무 특성 때문에 점심 식사는 언제부턴가 비벼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까 구한장 괜찮냐? 인sul이 떨어진 게 지금 떨어진 것 같고요. 헤모글로빈 4.1. 오후엔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한 7살 아이의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방이 닫혀 있어 시간은 자꾸 늦어집니다. 오전에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이? 할 데가 없어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러니까 외상물이 전용 수술실이 없어서? 다행히 수술방이 잡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간단히 배를 채우기 위해 휴게실에 들렀습니다. 이거 말고 뭐 있나요? 라면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나서. 수술이 길어져서 안 그러면 밥을 못 먹으면은 때 놓치고 거기다가 만약에 응급 상황 또 터지고. 갑자기 외상 환자 도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간식은 이내 포기합니다. 뭐가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조 교수는 잠깐 시간이 날 땐 내년 3월 완공될 외상센터를 찾습니다. 저기 희망을 잃을 만하면 가끔 와가지고 좀 보고 그러긴 합니다. 40대 이하의 사망률 1등이 사고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앞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할 사람들인데 소생실도 그렇고 수술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살리려면 분명히 비워놔야 돼요. 국회에서 내년도 외상센터 예산을 200억 넘게 더 늘리기로 한 가운데 조 교수의 하루는 또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NSC 보좌관이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인수위 시절 트럼프 측근이 러시아와 접촉을 지시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 인사는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현지 시간 1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보좌관을 기소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조사 중 FBI에 거짓 진술한 혐의입니다. 플린은 지난해 NSC 보좌관 내정자 시절 은밀히 러시아 대사를 만났던 사실이 들통나면서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됐습니다. 폭탄 진술도 나왔습니다. 플린이 법정에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측 고위 인사의 지시로 러시아 정부와 접촉했다고 한 겁니다. 미 언론은 일제히 이 고위 인사가 트럼프의 큰사위 제로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대인 쿠슈너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자는 유엔 안보리 표결 연기를 러시아 측에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I want to bring back Jared Kushner, particularly in light of some of the supposed comments that General Flynn may have been making. 타이코 백악관 측 변호사는 그 혐의는 플린 외에 누구도 연루되지 않았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기소되면서 특검의 칼날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캔들은 마녀 사냥이라고 말했던 트럼프는 기자들의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난해 연말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테러 기억하시는지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또 테러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독일 한 도시에 선물 포장을 한 큰 물건들이 놓였습니다. 안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선물을 파는 시장이 문을 열면서 순찰을 도는 경찰 수도 늘고 있습니다. IS는 런던 번화가를 배경으로 산타클로스를 참수하려는 대원의 모습과 파리 에펠탑 앞에서 흉기를 든 팔뚝이 그려진 포스터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고 적어 테러를 암시했습니다. 차량 진입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차가 배치됐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Und zwar auf der anderen Seite, aber eine halbe Stunde vorher. Und man kriegt das natürlich, wenn man dann das hört, da bleibt einem das Herz stehen. Ne? 최근 런던 번화가 지하철역에선 시민들이 총성으로 오인한 소리에 놀라 황급히 지하철역을 빠져나오고 무장경찰이 거리를 봉쇄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한 소도시에선 안전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을 철책으로 막자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테러 위협과 함께 수입은 늘지 않고 물가가 오른 데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크리스마스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일본에선 광고회사 여직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한 뒤로 근무개혁이 화두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이되 효율을 높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부작용도 없진 않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오야마 씨는 원하는 시간에 회사로 출근해 매일 다른 자리에서 일합니다. 자리에는 고정 전화기도
산더미 같은 서류도 없습니다. 12時から5時頃までいるつもりです。 이 회사 회장은 아예 회사 따위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일하는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성과라는 겁니다. 사원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출근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과 회장도 별도의 방이 있지 않고 사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もし席が固定だったら、その人に聞こうと思ってない方にこのフリーアドレスによってそういう聞く機会ができたりします。 또 다른 대형 상사 회사는 오전 5시부터 9시 사이 출근하는 아침 근무제를 도입했더니 야근이 크게 줄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근무 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거나 효율성만 우선시하는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은 줄지 않았는데 퇴근을 강요하는 괴롭힘을 뜻하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결과 수치에 매달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사회보장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입을 수 있는 로봇 덕분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어도 문자 통역으로 강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들이 장애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병욱 씨가 로봇을 장착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내딛습니다. 김 씨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이 로봇은 올해 대한민국 발명특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지 20년이 됐는데 평지건 계단이건 오르막길이건 쉽게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걸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김 씨를 걷게 해준 로봇은 내년 말 우선 노인용부터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상용화된 장비들도 있습니다. 평범한 수동 휠체어인데 4.5kg짜리 장비를 달자 전동 휠체어로 바뀝니다. 바깥에 나갈 때 조금 주저함이 있었는데 여행을 가는 것도 진짜 편해져서 올해만 해외여행을 3번 다녀왔고요. 청각장애인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문자로 통역해주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상대가 말을 하는 순간 바로 화면에 떠서 청각장애인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앱을 개발한 청각장애인 박원진 씨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기술을 단련을 한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전남 여수 돌산읍 앞바다에서 2.96톤 소형 어선이 300배가 넘는 677톤 여객선과 충돌했습니다. 여객선은 승객 136명과 선체 모두 피해가 없었지만 어선은 침몰해 선장 부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기도 안양 성남고속도로 청계산 4터널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5분여 만에 꺼지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터널 안 연기를 빼는 작업으로 양방향 교통이 2시간 넘게 통제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의 철새 도래진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H5N6형으로 확진되면서 당국은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 94만 마리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상이 아니었던 아동 청소년 강간범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졌습니다. 몰카범은 당초 대상에 들어 있었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내년 6월 개막하는 러시아 월드컵 조 추첨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독일, 스웨덴, 멕시코 등 강호들과 함께 F조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월드컵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효희 기자, 월드컵이 늘 그렇지만 만만한 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차군단이라고 불리는 독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입니다. 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와 함께 같은 조에는 멕시코가 16위, 스웨덴은 18위입니다. 예. 59위인 대표팀과는 큰 격차가 있는 건데요.
냉정하게 보자면 1승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예, 저렇게 숫자로 보니까 정말 격차가 상당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3번 다 지고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월드컵에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한 번쯤은 항상 무승부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갔던 게 1954년 대회인데요. 그 예. 대회를 제외하고 최근에 월드컵에 나갔던 것들을 살펴보면 딱 한 번이 있었습니다. 예.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벨기에, 스페인, 우루과이와 맞붙었는데 모두 졌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0대3으로 독일에게 끌려가다가 예. 후반 2골을 넣으면서 2대3까지 추격한 적이 있고요. 맞습니다. 기억나네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예. 우리가 4강에서 독일과 맞붙었죠. 그때 물론 0대1로 패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예. 네, 벌써부터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대표팀은 그럼 전력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죠.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뒤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서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손흥민 선수는 오늘 이번에도 강팀들과 만나지만 공은 둥글다.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면 브라질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모스크바 현지에서 조추첨을 지켜봤는데요. 스웨덴과 첫 경기에서 사활을 걸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처음부터 뭐 병문을 많이 바라진 않았고요. 스웨덴하고 비록 우리가 실력면 좀 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직력이나 이런 걸 잘 다지면 한번 부딪혀만 하다. 대표팀은 스웨덴에 이어 멕시코와 맞붙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 최소한 1승 1무 이상을 거둬야 16강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경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태용 감독이 스웨덴과 한번 부딪힐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스웨덴이 또 최근에 이탈리아 예선 탈락을 막게 한 또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자신감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또 미지수인데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는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외국 언론 그리고 외국의 베팅 업체들은 우리를 F조 최하위 후보로 예. 꼽고 있습니다. 독일의 축구 전문 매체죠. 키커는 한국의 전력이 2002년 월드컵 4강 당시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통계 분석 사이트는 16강 진출의 확률을 내놓았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독일은 82.5%, 멕시코는 51%인데 우리는 18.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F조 4개 나라 중에 가장 낮은 겁니다. 예. 참. 그리고 영국의 한 베팅 업체는 한국이 조 1위를 하면 20배의 배당률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0원을 건다 그러면 원금까지 합쳐서 21만 원을 받는 건데요. 예. 그만큼 배당률이 높다는 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가능성이 낮다는 건데 반면에 라이벌인 일본은 좀 그래도 유리한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예, 일본은 H조에 속했습니다. 네. 폴란드, 콜롬비아, 세네갈과 한 조가 됐는데요. 물론 이 팀들도 만만한 팀들은 아니지만 우리 조가 워낙 강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조에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 축구는 죽음의 조를 피했다 이렇게 안도감을 표현하면서 16강을 넘어 8강이라는 큰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너무 많이 항상 하는 이야기여서 좀 식상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 이야기대로 축구공 둥근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변을 뭐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전영희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예상 적설량이 최대 8cm에 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